지난 5월 4일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미국 장마감까지 전체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금리는 최대 0.5%포인트만큼만 인상할 것이며 0.7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에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주식시장을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투자에 있어 정답지처럼 일컬어지는 지수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강한 개별주에 주목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적어도 올해 시장은 재미없을 겁니다. 아니, 재미없음을 넘어서 많이 힘들고 우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닥쳐올 것이며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은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강화하는 요인은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에 지나칠 정도로 풀린 유동성.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불안. 셋째, 뒤늦은 리오프닝에 따른 폭발적인 보복 소비 증가. 넷째, 상하이 봉쇄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물류 차질로 인한 생산 비용 증대. 이 중에 어느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그 파급 효과가 상반기 이내에 해소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요인은 이렇게 묵직하고 많은데 비해 인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요를 강제로 줄일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생산성 혁신을 일으켜 공급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유일한 방안은 금리 인상이고 전 세계는 연준의 행보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폭은 일정 기간 경제 성장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높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단기적인 안심과 사람들의 환호보다 장기적인 경제의 건전성과 번영을 중시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파월의 연준은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은 현금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현금을 빚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아닌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역으로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현금을 빚으로 보유하게 되면 내가 상환해야 할 빚의 가치는 인플레가 진행될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 대응 방법은 빚을 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등 희소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죠.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따라 LTV가 최대 80%까지 완화될 때를 기회로 삼아 무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담이 커져가기만 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실거주 한 채는 어느 때고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당장의 부동산 관련 포지션을 취하기 부담스럽다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 대출이 불필요한 자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식과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아직도 사기이거나 투기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므로 가장 오랜 기간 검증된 자산인 주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주식 중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우량하고 단단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각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주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은 물가 인상으로 늘어난 생산 비용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 영업이익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비싸도 팔리는 기업을 말합니다. 압도적으로 막강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중독적 소비를 유발하는 기업, 대체될 수 없을 만큼 업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생산 원가가 매우 낮고 안정적이며 수요가 일정한 기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은 인상된 금리가 생산 비용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낮거나 적은 기업을 말합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성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 인상되는 금리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금융기업,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죠.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모두를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지속될수록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투자의 흔한 정답이었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성장주에 투자할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때로 봅니다. 인상된 생산 원가를 소비자에게 100% 전가할 수 없는 기업, 부채 비율이 높고 보유 자산의 유동성이 낮은 기업은 특히 위험합니다. 저는 파월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4가지 인플레이션 촉발 요소의 무게에 비해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부족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아무리 개인과 기업, 정부가 반대하고 증시가 하락하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파월은 전 세계에 한동안 실망감과 두려움을 전해야 하는 이 길을 걷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의 상한선을 두어 시장을 달래고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죠. 파월의 이 입장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태는 너무 늦어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가정이 맞는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면 양질의 자산을 꾸준히 취득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항상 현재의 저렴한 자산을 꾸준히 찾고 모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산과 빚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플레이션은 불편하지만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와 현금 보유에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인플레이션은 지옥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